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합당이 과거 위헌 판결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행정수도 논란이 16년 만에 다시 점화됐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투기 조장 우려 등을 이유로 한 반대 입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4명을 기록하면서 73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 강서구의 요양시설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해 9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에 이어 서울과 경기도 파주 등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정확한 유입 경로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박상현 앵커의 휴가로 더 뉴스의 문은 저 혼자 열겠습니다.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만 한다.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명문 조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과 국민의 의사를 묻는 투표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신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지금의 세종시 일대의 도시 건설이 추진됐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을 제외한 일부 행정부처만 옮기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른바 슈퍼 여당의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화두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는 건 물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일축했지만 개헌 논의 등과 맞물릴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 구체적으로 언급했군요. 네,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토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경제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전국 최대 쟁점인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김 원내대표가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위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정치권 공감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결국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법 차원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그런데 부동산 정책, 특히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는 여권 안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부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린벨트 문을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바로 그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대권 행보에 속도를 붙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린벨트를 풀면 분양 광풍이 불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르는 부담을 모르지 않지만 당장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서울 내 공급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고민입니다. 야권은 일제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회의실 백드롭을 민주당의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 위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라는 문구를 박았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은 누구의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부동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정부 여당이 혼선만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그린벨트 해제 후보 지역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당장 시장 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 여당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본회의 직후부터 열렸는데요. 잠시 후 2시 반에 속개됩니다. 오전 청문회에서는 경찰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보다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보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청와대가 사건 관련 수사 지휘를 직접 하는지 물었고, 김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사건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지만 수사 지휘는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피해자 호칭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규칙에 따르면 피해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통해 유출 과정을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는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특히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청와대 보고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또 김 후보자가 오고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사전 인지했는지,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사건 관련 가짜뉴스 유포 과정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앞선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센데요.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 제한 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계속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 회동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개발 제한 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전해드렸는데요. YTN도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 60% 이상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6.17 대책과 7.10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급기야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정부 여당이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능사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에 대해 조사했더니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투기 조장 위험 등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60.4%로 우세했습니다. 반면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6.5%에 그쳤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시 응답자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8%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광주 전라 지역에선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봐도 모든 연령대에서 그린벨트 해제 불필요 답변이 우세했는데 특히 30대와 40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지지자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64.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가운데는 55.3%를 차지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봐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는데 불필요 응답이 보수와 진보층에선 각각 58.6%와 55.3%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대신 중도층에선 67.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사법 족쇄가 풀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YTN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오차범위 안에서 경쟁을 펼치며 양강 구도를 그렸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 날 유권자 1000명에게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의 1위는 지지도 23.3%를 받은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사법 족쇄가 풀린 이재명 지사의 약진입니다. 선호도 18.7%를 받으며 오차범위 안에서 이낙연 의원을 바짝 맹추격했습니다. 그 뒤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4.3%를 기록하며 상위권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그동안 좀 눌려왔던 이른바 족쇄가 풀리면서 도정이라든지 그동안 눌려왔던 그 일련의 정책 행보가 공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현재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또 엄중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꼼꼼하고 신중하게 현안을 살피는 이낙연 의원과는 대조적으로 저돌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지사의 방식이 지지세를 끌어모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와 60대는 이낙연 의원을, 20대와 40대는 이재명 지사를 선호했고 50대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를, 70대 이상은 이낙연 의원과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로 우뚝 섰지만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이낙연 대세론이 굳건합니다. 하지만 여권 대권 구도가 양강으로 재편되면서 차기 대선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관계기관은 발견된 유충을 수거한 뒤 정확한 유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서울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신고가 접수됐는데 현재 정밀 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먼저 서울은 중구에서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만리동의 한 오피스텔 주민 김모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목욕한 뒤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길이는 1cm 정도로 붉은색인 이 유충은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됐고 김 씨는 곧바로 수도사업소와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하 저수조에 담긴 물을 서울물연구원에 맡겨 분석을 의뢰했고 결과는 오후 4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견된 지점이 욕실 바닥이고 같은 건물에서 추가 민원이 나오지 않은 만큼 유입 경로가 수도관이 아닌 외부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천에서 유충 발견이 잇따른 이후 이미 서울시도 정수장과 배수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제보와 신고는 경기 북부에서도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7시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가란마을의 한 아파트 주민 A씨의 자택 화장실에서 유충 추정 물체들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세면대 사용 도중 수돗물에서 이물질과 함께 지렁이처럼 보이는 벌레들이 발견돼 YTN에 제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 화면을 보면 길이는 1에서 2cm 정도로 추정되고 색상은 다른 신고 접수 사례와 달리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신고가 어제 2건, 오늘 3건이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어제 2건과 오늘 1건은 모두 하수구에서 올라온 나방파리 유충으로 확인됐고 앞서 보여드린 사례를 포함해 오늘 신고 2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의 의뢰에 인천과 같은 사례인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서구에서 시작된 신고가 이미 수백 건을 넘어서고 경기 남부에 이어 서울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곳곳에서도 집단 감염 사태가 이어졌는데 수도권 첫 집단 감염 사례로 꼽히죠. 구로 콜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월 초 이 콜센터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태는 확진자가 160명까지 늘고 나서야 진정이 됐습니다. 콜센터라는 곳이 직원들 사이 배치 간격이 굉장히 좁고 전화 응대하는 과정에서 침방울이 많이 튈 수밖에 없다 보니 감염에 취약했던 건데요. 우선 당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11층 사무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는 직원 450여 명이 7층부터 9층까지 3개 층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상담석 칸막이를 90cm 높이로 유지하고 있고 좌석 간격을 1.5m 이상 띄워 직원 사이의 침방울 전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좌석과 전화기, 헤드셋 등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 휴게실 등 다중 이용 공간은 폐쇄됐습니다.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매주 1회씩 사업장 전역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수도권에서 제2의 구로 콜센터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출근했던 서울 영등포구 카카오뱅크 콜센터는 건물 4층에서 270여 명이 근무했지만 추가 확진자는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한층 근무 인원을 150명에서 60명대로 대폭 줄인 데다 거리두기를 위해 직원들이 지그재그로 뛰어 앉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아예 상담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구로 콜센터 이후로 서울 이태원 클럽이나 경기 부천 물류센터 등에서도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죠. 지금 이곳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태는 학원과 돌잔치 그리고 식당으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확진자는 270여 명까지도 늘어났는데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 이후에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36곳을 포함해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 현재까지도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24일엔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140명 넘게 나왔습니다. 쿠팡 측은 집단 감염 사태 이후 모든 물류센터에 QR코드를 이용한 자동 체온 측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통근 버스를 2배로 늘려 좌석당 1명만 앉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휴게실과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국내 집단 감염 사태는 발생 주기가 줄어들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자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휴가철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황금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이 늘면서 집단 감염이 터지기도 했고 지난 17일 서울 지역 확진자가 제주도에 방문하면서 4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이지만 이렇게 아직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동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 확인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검사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미국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은 망신스러운 수준이라며
주 정부가 민간 실험실에 의뢰해 검사 결과를 받는 데까지 무려 9일이 걸린다고 MBC 방송에서 지적했습니다. 미국 시트콤 프렌즈의 주인공이죠.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은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애니스톤은 완벽하게 건강하던 친구이고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다면서 이게 코로나19의 실제 상황이라며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발 마스크를 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나눠준 이른바 아베 마스크 가운데 쓰지 않는다며 지자체와 반납하거나 시민단체에 기부한 물량이 약 10만 장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마스크를 기부받아온 단체인 연합북해도에 지난 15일까지 전국에서 약 9만 3천 장이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마스크가 모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동시설이나 노인 요양시설 등으로 보낼 생각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간 20일부터 공공장소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 135유로, 우리 돈 약 18만 6천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771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6명으로 현재는 91.3%는 격리 해제되었고 903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9명이며 사망자는 어제 한 분이 사망하셔서 누적 사망자는 296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V빌딩과 하나생명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어 두 집단을 강남구 사무실 관련으로 재분류하였고 7월 18일 하나생명 관련하여 2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명입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이용자 9명이 확진되어 접촉자 관리 및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해외 유입 확진자는 24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10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 격리 중에 1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미국이 4명, 필리핀 9명, 파키스탄 3명, 이라크 3명, 카자흐스탄 3명 등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2주간 주요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이 59.5%로 비중이 증가하였고 국내 집단 발생은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가 조사 중인 사례는 8.2%로 지난 2주보다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집단 발생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방문 판매,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호남권에서 소규모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와 60대 이상의 비중은 약간 감소하였고 40대에서 50대의 경우는 방문 판매 등을 통해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폭 증가한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사례 증가에 따라 금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하여 총 6개 국가에 대해 해외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와 부정기편 일시 중지,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외국인 입국 시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들을 강화하여 해외 유입으로부터의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해외 환자의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 유입 환자 수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이러한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 유입 환자 차단에 필요한 검역과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방문 판매 관련된 방문 자제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관악구의 리치웨이부터 시작해서 수도권 방문 판매, 대전, 광주 방문 판매 등을 통해서 50대 이상이 73%를 차지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집단 발병으로 위중증 환자가 24명이 발생했으며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7명 발생한 상황입니다. 방문 판매의 경우는 가정방문, 오피스텔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 또는 제품 체험 행사 등을 통해서 장시간 동안 밀접하게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 또 같이 식사 등을 한다는 점에서 감염 발생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 판매 관련된 모임이나 행사 참석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방문 판매와 관련된 행사나 모임 참석 후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예방 수칙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며, 특히 노인 등 고위험군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등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더욱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6개월을 맞아 그간의 국내 현황과 대응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7월 17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3,672명입니다. 연령으로는 중장년층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50대가 41.6%로 높았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56%로 조금 더 많았으며, 중증도는 4월 30일까지 심층조사가 완료된 사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9.1% 정도가 산소치료 또는 그 이상의 중증 환자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망률, 치명률은 그간의 2.14%이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급속하게 증가하여 80대 이상의 치명률은 25.17%에 달합니다. 특히 사망자의 감염 경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70%로 집중되어 있어서 이러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유형도 4월 초 이전에는 S와 V그룹이 주로 발견되었으나 최근에는 모두 GH그룹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85.3%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4.7%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 중에 내국인은 69.3%이고 외국인은 30.7%였습니다. 국내 발생의 경우에는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이 38.1%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기타 집단 발병으로 인한 경우가 27%, 확진자 접촉자인 경우가 9.2% 순으로 많았습니다. 국내 발생 초기에는 특정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집단 감염이 일어났으나 전 국민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생활 방역으로 확산세가 진정되었으며, 이후에는 완화된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5월 초에 수도권 유흥시설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례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밀집, 밀폐, 밀접 시설 내의 감염으로 유행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현재까지 산발적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역학조사와 검사로 집단 발생을 신속히 찾고 적극적인 격리 조치로 추가 확산을 통제하여 지역사회 대규모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장기화에 대비해서 국내 발생 차단과 해외 유입 차단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도 방역 현장과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가 현재 진행형의 위기 상황이지만 6개월 경과된 시점을 계기로 그간의 발생 현황과 대응 조치를 정리해보고 그간의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과 향후 과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대구 신천지교회,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 등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정부와 지자체, 보건의료인, 국민들의 협력과 연대로 유행을 통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이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격려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담당자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 보건의료인, 관계부처와 지자체 담당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의 코로나 대응을 되짚어 보면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그간의 주요한 조치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유입 차단 조치로는 강화된 검역조사와 특별 입국 절차 도입, 자가격리 앱을 통한 입국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집중 관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의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 조치입니다. PCR 검사 체계 조기 가동, 선별진료소 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로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추적 시스템, QR코드, 자가격리 앱 등 ICT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자 치료 및 관리 조치로 생활치료센터의 도입, 전담병원, 중증 및 응급의료 체계, 권역별 대응 체계 등 다층적인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정착 노력입니다. 마스크 공적 공급, 고위험시설 지정 및 방역 수칙 강화, 감염병 위험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 조치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안전한 방역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일상과 방역이 균형 있게 접목되어 생활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 거버넌스가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중대본 총리님 지휘하에 관계부처, 지자체가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공동 대응을 해오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대응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료 및 방역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 실천율도 낮아지고 있으며 중환자 대응 역량, 특히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코로나19 이외의 일반 환자들의 의료 이용 위축 등의 우려 등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전이 불가피한 코로나19 전 세계 유행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방역의 목표는 우리의 의료체계, 방역체계, 사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의 발생 규모와 속도를 억제하고 통제하여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취해왔던 각종 조치들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먼저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 개발과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력과 더불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환자 진료를 위한 병상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며 아울러 코로나19 이외의 일반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제약받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철저한 감염 관리와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별검사, 접촉자 조사 및 격리 등 역학적인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하고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근거 기반의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의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스크,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실천 문화와 사회적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 홍보 확산이 필요합니다. 저희 방대본은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협력하여 보다 안정적인 장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코로나와 함께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을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밀폐, 밀집, 밀접한 산밀 환경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표면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기본 수칙을 일상화, 습관화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도 경계하는 마음을 늦추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연달아 깔따구 유충이나 유충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전국 정수장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염형철 공동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에 인천에서 처음으로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또 서울에서도 발견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인천 공촌 정수장 같은 경우는 활성탄 흡수지에서 깔따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예. 아직 다른 지역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깔따구가 발견된다고 신고가 들어온 곳이 모두 다 고도정수 처리, 즉 활성탄 흡착지를 이용한 곳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활성탄 여과지, 흡착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여름이라는 계절 특성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까? 네, 깔따구의 일생을 보면은 대체로 여름이 활발하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여름철이 아니라도 관련한 조건이 만들어진다면은 다른 계절에도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예. 이번에 분명하게 원인을 확인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부 지자체는 이 깔따구 유충이 발생되면서 유해성은 없지만 마시지 말라고 공지를 해서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마셔도 괜찮은 겁니까? 굳이 마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깔따구 유충이 나왔다라는 것은 다른 형태의 오염에도 노출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오염의 지표로 본다면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깔따구의 유해성 문제가 아니라 깔따구가 나오는 형태로 수돗물을 관리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급식을 중단한 곳도 있죠. 네, 지금 인천의 공촌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모든 학교들이 다 지금 공급을 중단한 상태고요. 다른 곳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유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깔따구 유충은요, 4급수 이하의 더러운 물에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돗물은 정수를 한 상태인데 이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라는 건 수돗물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의미인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4급수 개념은 하천수에 대한 판단입니다. 하천수에 대한 평가인데 일단 수돗물은 하천수를 떠서 이미 정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수돗물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깔따구가 대체로는 유기물이 많은 그 오염된 물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깨끗한 물이라고 해서 살 수 없는 것은 또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활성탄 여과지 그 과정 자체에서는 사실은 상당한 유기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기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깔따구가 발생하는 것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예.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데 이걸
관리하지 못한 운영의 문제인 것이죠. 앞서서 공촌 정수장에서는 활성탄 여과지가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자면 이 활성탄 여과지가 방금도 거기에서 날벌레가 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죠. 원인이 네. 될 수 있는 겁니까? 수돗물의 고도 정수 처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수돗물 정수 처리를 거친 다음에 오존과 그리고 활성탄 흡착 여과 장치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입니다. 예. 활성탄이라는 것은 숯가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 미세한 공극에 냄새 물질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것들을 흡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성탄조 안에 활성탄을 집어넣기 전에 야외에 노출이 된다거나 할 때 오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유충의 알이나, 그러니까 깔따구의 알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을 집어넣어서 3일에서 5일 정도씩 한번 씻어서 사용하는데 예. 이 신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유충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 과정에서 그 활성탄조 안에서 그곳은 뭐 그 중성이고 그리고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깔따구가 번식하는 것입니다. 번식을 한 다음에 이것이 걸러지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수돗물까지 나오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수돗물에 더 많은 시설과 장치를 붙이면 더 좋은 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건데 예. 이 고도 처리를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엉뚱하게 깔따구가 성장하고 그리고 그것이 수돗물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다는 측면에서 이 활성탄 여과지 장치 이런 방식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좋은 시설로 더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활성탄 여과지라는 정수 장치를 사용을 한 건데, 이게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유충이 생기는 원인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여과를 한 다음에도 소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소독하는 과정이 거치는데 이 깔따구에 같은 경우는 그 소독 그 물질인 염소에 예. 상당한 그 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잡히지 않고 또 잡혔다고 하더라도 죽은 상태로 결국은 수돗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활성탄 여과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깔따구에는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혹시 오래된 수도관이나 수도꼭지 같은 다른 시설을 통해서 유충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수도관에는 상당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유충이 뚫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제 관로를 교체하기 전에 외부에다가 뭐 야적해 놨던 그런 관로들을 갖다 껴 넣는 과정에서 그 안에 들어있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데 예. 이번에 사태가 난 인천 등에서는 근래에 공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수장 활성탄조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인천시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으면서 이 상수도를 관리하는 매뉴얼도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접수한 뒤에 인천시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당국의 대응이나 조치가 매끄럽게 진행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매끄럽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9일 날 처음으로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장이 참가하는 데까지 보고가 되기에는 5일이나 걸렸거든요. 물론 작은 그 민원 신고를 곧바로 다 시장한테 보고할 수는 없겠지만 5일씩이나 걸렸다라는 것은 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한테 보고가 되고 언론에 확인이 된 시점부터는 환경부를 비롯해서 인천시 등이 상당히 긴밀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의 규명이라든지 대책 마련이라든지 등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상황이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니까 정세균 총리가 전국 정수장 긴급 점검도 지시를 했고요. 서울에서도 지금 유충이 발견됐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지금 서울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신고 접수 전에 6개 정수장 그리고 101개 배수지를 일제 점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했을 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신고가 들어온 곳들이 이제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모두가 다 지금 정수장으로부터 나간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깔따구 같은 경우는 뭐 욕조에 어떤 담겨져 있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하수 같은 데서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착오를 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진상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데 그 조사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관련한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정밀하게 보는 정도일 텐데 그런 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따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생각을 못했을 것인데 활성탄소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되겠죠. 예, 활성탄이 취약하다는 거를 이번에 확인을 한 게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돗물 네트워크 시민 네트워크 염형철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천년고찰 안정사의 신임 주지가 전과 7범의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단 규범까지 어겨가면서 총무원 측이 강력범 출신을 주지로 임명한 건데요.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안정사입니다. 유형 문화재를 가지고 있고 법화종 안에서도 가장 큰 사찰로 경남 통영시 벽방사 안에 260만 제곱미터 규모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임 주지 스님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파는 신임 주지의 도덕성에 큰 결함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전과만 최소 7범에 이르는데 성폭행 미수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어린이들이 소풍 오는 이곳에 안 좋은 분들이 오신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화종 종원종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주지 스님이 될 수 없습니다. 종찰 주지는 총무원장의 임명장을 받는 엄연한 종무직원이므로 종원종법에 해당되는 종무직원 자격에 결격인 분은 주지로 임명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지 스님이 된 걸까? 임명권을 가진 종단 총무원 측은 여러 후보 중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은 거라면서도 성폭행 전과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원에서 다 절차를 다 밟아서 심의해갖고 몇 번에 걸쳐서 해갖고 주지명한 거죠. 전과가 있었던 거는 모르셨던 거고 40년 전과를 스님 세속 생활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신임 주지는 자신의 범죄 전력을 옛날 일로 치부하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고등학교 때 유소년 시절에 친구들하고 며칠 모여서 여자 때린 거 옛날에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관광치상이 기소유예로. 신임 주지가 물러날 기미가 없자 종단의 감사 역할을 맡은 법화종 중앙종회는 임명권자인 총무원장에 대해 직무정지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총무원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주지 임명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취재 결과 신임 주지는 임명된 직후 총무원에 기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측은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지 임명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법화종 내 최고 권위 사찰인 총본산 안정사의 주지가 바뀐 건 지난달 10일. 이튿날 법화종 총무원 계좌에는 2억 원이 입금됩니다. 임명할 거네. 그 다음 날이니까 돈이 2억 들었다대. 인정은 들은 거 같고. 들어갔고요. 돈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총무원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신임 주지였습니다. 주지는 종단 발전기금을 낸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종단 발전기금으로 기부천하고 합니다. 제가 써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원래 개인 사비신 거고? 예, 내가 빌리고 내가 조금 하고 이래갖고 있는 돈이고
하지만 법화종 소속 일부 승려들은 주지 임명 대가로 오간 돈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아니라면 주지 팔아본 거지 그게 아니야. 그렇지. 내가 딱 때로 여겼어. 찝찝한 게라. 앞서 지난 4월에도 법화종 전 총무원장이 당시 교원사 주지에게 재임용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았다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 사례라는 겁니다. 배임 죄를 저질러서 형을 살고 있는데 지금 새로 임명받은 총무원장 서리 스님도 같은 과오를 저질러서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총무원은 종단 법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 주지에게 기부금을 받은 건 관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경우 배임 수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하여 밝혀지겠지만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주지로 임명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부정한 청탁으로 추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화종 중앙종회 측은 총무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배임 수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올해 초 전 총무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법화종 주요 임원들이 잇단 고소를 당하면서 법화종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구 등 영남과 중북부 일부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도 오늘 후텁지근하다고요. 네, 장맛비가 지나고 습도가 잔뜩 높아졌습니다. 오늘 서울은 기온이 그리 높지 않지만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무척이나 높은데요. 내일은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강한 햇살까지 가세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7도가량 높아서 무척 덥겠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대구 등 영남 내륙과 또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방은 지금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공식 기록으로 포항 호미곶의 기온이 32.8도까지 올랐고요. 대구 31.1도, 합천과 강릉 30.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31도, 대전과 강릉 30도, 광주 29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방은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 위험성이 높습니다. 야외 작업장의 근로자들은 충분히 그늘을 찾아서 휴식을 취해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메이킹!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안녕! 꼭꼭 숨어 있으면 땅에서 신랑감이 짠! 하고 나타나니? 내 여보야는 내가 직접 찾는다. 내 손으로 딱! 내 마음에 쏙! 가장 스마트한 결혼 중개 앱. 여보야. 삼성생명 지점장 박지연입니다. 제가 내성적이고 인맥도 없는데 이 회사에 들어가면 뭘 해주실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는 인맥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일합니다. 잘 적응하실 수 있게 전폭 지원해드리죠. 그리고 또 지금 삼성생명 컨설턴트를 시작해보세요. 최고의 컨설턴트. 그 시작은 언제나 삼성생명.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 회동을 통해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양한 국공립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합당이 과거 위헌 판결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행정수도 논란이 16년 만에 다시 점화됐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4명을 기록하면서 73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 강서구의 요양시설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해 9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에 이어 서울과 경기도 파주 등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정확한 유입 경로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나 화물차주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까지 아우르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돼서 오는 2025년에 완성됩니다. 최종적인 가입자 규모는 2,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당과 정부, 청와대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제 목소리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선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정청 내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대통령과 총리가 결론을 냈군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린벨트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오늘 주례 회동에서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협의됐는데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주택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소유인 태릉 골프장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지시한 뒤 주택용지 확보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지난주 당정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이미 당과 정부 사이에서 정리된 사안이라고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 실장의 발언 이후 정세균 총리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정 총리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불러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도 않고 또 다른 투기를 유발할 우려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택 공급 확대가 투기꾼의 먹이가 돼선 안 되고 청년, 신혼부부, 최초 구입자 등을 위한 공공 물량으로 쓰여야 한다는 지시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정부와 청와대, 여당 사이에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와 혼란이 커졌는데 오늘 대통령과 총리가 확실하게 교통 정리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행정수도 문제를 다시 화두로 던졌습니다. 수도권 과밀 현상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회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까지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결 내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해외 유입은 여전히 20명을 넘었지만 지역 발생이 2달여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전체 확진자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낙관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역 발생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요? 네, 어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명, 광주 1명, 전남 1명입니다. 지역 발생 4명은 지난 5월 8일 이후 73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수도권과 광주의 집단 감염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신규 환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외 유입 사례는 어제 22명이 나왔습니다. 금역 단계에서 10명, 지역사회에서 12명이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 국가별로 보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18명, 아메리카에서 4명입니다. 지역 발생 4명과 해외 유입 22명을 합치면 어제 하루 26명의 환자가 새로 확인됐는데 20명대 기록은 지난달 25일 이후 25일 만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3,771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모두 296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6명이고 현재 903명이 격리 중입니다. 어제 지역 발생이 한 자릿수로 줄었지만 오늘은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 시설에 이용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된 뒤 오늘 오전 다른 이용자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9명의 가족 대상으로는 아직 검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33명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구 보이빌딩과 서울 중구 하나생명에서 확진자가 24명 나왔는데 두 사례 간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돼 두 집단을 강남구 사무실 관련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 초기에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N차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된 인천의 학원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일부 동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3월 돌연 중단됐던 미국 비자 발급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유학생들은 안도하면서도 여전한 미국의 코로나19 기세에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주한 미국 대사관이 넉 달 만에 문을 열고 정규 비자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비이민 비자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학생 비자인 F와 연구 실습 위주 학생 비자인 M, 방문 연구원을 비롯한 교환 방문 비자인 J가 일부 풀렸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수업을 들어야 하는 유학생과 방문 연구원들이 가장 먼저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보통 9월에 시작하는 가을 학기가 코로나19로 인해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못 갈 거라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2주 남다 보니까 상당히 촉박해서 어디 학교에 물어봐도 확신을 할 수 없다. 이제 개학은 다가오는데 저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했고요. 지난 넉 달 동안 미국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면서 유학할 학교의 요구 서류나 절차도 여러 차례 바뀌는 등 혼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우편 배송으로 받던 I-20 학생 신분 자격 증명서를 온라인 출력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며 시간이 단축된 점이 다행입니다. 미국 방문 예정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미국 내의 코로나19 상황이 걱정입니다. 당연히 걱정도 되는데 올해 좀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올해 가급적 나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좀 엄격하게 위생수칙을 지키면 거기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내는 곳은 시골이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하듯이 일상생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라고 해도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머 그렇구나라고 이게 놓아지지가 않는 거죠. 이번 미국의 조치는 자국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주로 한 것이어서 취업이나 주재원을 대상으로 한 비자는 대부분 여전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신생아와 유아들이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선 2살이 안 된 아기 8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뉴에이서스 카운티에서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 8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이 19일에 발표한 통계인데 개별적인 확진 날짜나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확진자가 많은 브라질에서도
생후 3개월과 7개월 아기, 2살 배기 등 영아들이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출생과 동시에 호흡기 이상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염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입증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임신 단계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pregnant women need to know is it's important to socially distance, it's important to wear a mask, wash their hands. 앞서 이탈리아 연구진은 임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에게서 태아로 수직 감염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 4월 밀라노에서 감염된 임산부 31명을 조사해보니 일부의 태반과 제대혈,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신생아 1명의 경우 양성 판정 이틀 만에 음성이 나왔는데 이는 엄마 몸 안에서부터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워낙 소규모 사례 연구인데다 실제로 임산부 관련 치료에 사용되기는 어려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전국 현안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선주자 선호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눈에 띄는데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리얼미터가 이제 매달 월 1회 차기 대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에 조사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3%포인트 가량 이제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제 6월 말 결과하고 이번 결과하고는 구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유고 상황이 되면서 당시에 1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면 이번에 이제 1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직접적인 비교는 이제 오차 범위 등을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은 6월 말 조사에 비해서 한 7%포인트가량 빠졌고요. 이재명 지사는 3%포인트 오르면서 6월 말 격차가 대략 15%포인트 격차였는데 이달은 5%포인트 격차로 이번 조사의 표직 오차가 1000명 조사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1, 2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들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조사보다는 또 소폭 올라서 보수 야권에서는 또 가장 높게 지지율이 나타난 점이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조사가 대법원 선고 이후에 직후에 실시된 거죠. 그러면 대법원 선고 이후에 확실히 이재명 지사의 지표로 나타나는 통계로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선호도가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좀 더 분명한 것은 이제 추세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소간 이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 결과가 불확실한 결과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선호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를 보내기가 이제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죄로 판명이 되면서 이제 족쇄가 풀린 것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마음에 호감이 있는 층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지지를 보내게 되는 이제 현상들을 추가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지지층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연령대도 차이가 있고 또 지역에서 경기지사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서 지지를 받는 측면도 있고 원래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제 지지가 한 10% 정도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 또는 신천지 관련한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어떤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폭이 일단 있다가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지지층에 약간 경고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령별로도 좀 차이가 눈에 띈다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네. 20대하고 40대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좀 높게 나타난 편이고요. 물론 이제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보다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대는 뭐 사실 로켓 배송 시대에 이제 익숙한 세대인데 굉장히
빠른 결정이라든지 빠른 반응 이런 한 정치인들을 선호하는 그런 세대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 젠더 문제에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세대가 2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심상정 또 정의당 대표가 높게 나타났고요. 상대적으로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워낙 이제 진중한 발언 하다 보니까 20대 계층에서는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40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높은 지지를 고르게 받았는데요.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 후보를 변경할지 여부를 또 저희가 한 번 더 물어봤는데 20대하고 40대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건 간에 계속 지지할지 여부 문항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인, 그러니까 좀 리버럴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대 같은 경우도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과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이제 5, 60대, 70대 모두 이낙연 의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뭐 대략 70대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또 상대적으로 6%가량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역시 이제 60대 이상,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좀 안정감 있는 정치인들을 아직까지는 선호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충성도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추가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좀 있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자치단체 장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서울과 우리가 이제 경기도를 나눠서 봤을 때 경기도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이제 앞서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근거지가 경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낙연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이제 앞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 광주 전라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40% 이상의 상당히 이제 월등한 우위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호남에서 이제 20% 한 절반가량 지지를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은 어쨌든 이낙연 의원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높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강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약간 다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만 샘플 수가 강원 같은 경우는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엄밀하게 이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고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남이 고향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TK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좀 지역에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호남에서는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어쨌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4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마 안동인가 고향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럼 TK 지역인데요. TK 지역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한 10% 간 넘기는 상황이고 이낙연 의원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K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성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고향 출신에서의 어떤 지지받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제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물론 이 지역이 진보세가 강하기보다는 이제 보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좀 제약되는 현상이 아직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고향이 이제 호남인 건 상당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고향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과거에 이제 김문수 지사도 고향이 대구였지만 경기도 지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TK 지역 출신인 걸 잘 몰랐고, 지금 그래프에서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TK 지역에서는 이낙연 의원 다음으로 15.5%로 두 번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대구에서 출마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분의 고향이 이쪽 지역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TK 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경기 인천 지역에서만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이제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좀 커서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지지율 확대를 위해서는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본인의 고향 TK라든지 아니면 서울,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 민주당에서 출마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그게 또 지금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 여하튼 서울에서 이재명 지사가 좀 약진을 해야 이낙연 의원을 또 역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전문 용어로 충성도라고 하죠.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 결과도 나왔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YTN 의뢰 조사에서
대선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느냐 아니면 또 지지가 변경될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요.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50.8%였고요. 지지 변경 의견이 43.5%였는데 이게 이제 민감한 것이 지지 후보별로 어느 정도 계속 지지하겠느냐라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여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낙연 의원이 74%의 충성도를 나타내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55.3%,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66.5%로 지지도 충성도 면에서는 윤 총장이 2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이거를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조금 전 그래픽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지 응답률이 74%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지금 내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답변을 했고 네. 이제 그 답변한 상태에서 이 사람을 추가 질문을 했을 때 네. 계속 지지할 거냐라고 한 사람이 10명 중에 100명 중에 74명 정도 된다. 이런 의미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먼저 어느 후보를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지 물어봤고요. 네. 또 그분들한테 그럼 지금 선호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느냐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한 7명 이상이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의원의 경우에 계속 지지하겠다라고 했고 윤석열 총장이 그 다음이었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났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한 3%, 5% 가량 지지율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최근 유입된 지지층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지지할지 여부가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고공 행진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 이제 충성도가 높은 거고요. 또 이 충성도는 사실 지지 정당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친문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 내부의 지지층을 어떻게 견고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지지 여부, 전체적인 응답자의 충성도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눈에 띕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전체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3위, 보수 진영에서 이제 1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10% 중반대까지 이제 오르고 최근 조사들에서 끊임없이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야권의 이제 유력 주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권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에 대해서 유권자들,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지지를 보내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현 정부와 가장 각을 세우는 인물로는 여러 이제 야당 내에 대선 주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가장 이제 보수층에서는 돋보인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지가 모아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 좀 지속될 가능성은 이제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쨌든 야권의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유력 주자가 생겼으니까 어떤 기대감을 주는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일단 가능하겠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권에서 윤석열 총장이 10% 중반 상당 부분의 야권표를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이제 야당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야권 전체의 어쨌든 여러 주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막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야권에는 어떤 기대감과 함께 여러 가지 고민도 함께 안겨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데드크로스라고 그러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이제 넘어서 버리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 51% 부정평가, 긍정평가는 44.8%를 기록했는데요.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주식시장 용어이긴 한데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낮아졌고 또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인데 지난 3월 2주차 그러니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부정평가 좀 높았었는데 그때 이후에 처음이고요. 또 20주 만에 오차 범위 넘는 수준으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별로 보면은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있던 이제 월요일 날 45.3%로 시작했는데 그날 또 고소인 법률 대리인이 2시에 기자회견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요일 43.6%로 이제 저점을 찍었고요. 이제 수요일, 목요일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금요일 날 그 전날 있었던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 소식 때문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45.9%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 들어서는 이재명 지사 논란이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또 여러 부정적인 요인들,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게 부정평가가 많이 오른 게 눈에 띄는 게 30대와 여성의 부정평가가 증가한 게 눈에 띄거든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된 내용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남부 여러 사무소 폭파됐을 때는 이제 보수층이라든가 고령층에서 일차적으로 이탈을 하고 부동산 문제에서는 가장 이제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던 층들이 이제 30대입니다. 왜냐하면 30대들이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세대이고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30대들은 대출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30대들이 좀 영향을 많이 이제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긍정평가가 30대에서 이전에 비해서 뭐 1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다음 박원순 전 서울시장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젠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젠더 이슈에는 어쨌든 젊은 층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층에서도 6%포인트 이상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의 긍정평가 비율을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흐름들은 어쨌든 대통령 평가는 일을 잘하냐 못하냐 최근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있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락률이 있는 탄력도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다른 사안들은 악재가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부동산 이슈 등에 있어서 청와대라든가 정부 또는 이제 당 또는 이제 여권의 유력 인사들의 메시지들이 혼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정부가 어쨌든 회복하려고 하는 신뢰들 이런 것들 좀 제약하고 있어서 지금 어떤 정체되는 상황 또는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속보를 통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계속 보존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관련해서 YTN도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네. 정당 지지율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린벨트 관련된 여론조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60.4%로 나타났고요. 필요하다는 의견이 26.5%. 서울시 이제 당국과 또 당청 간의 입장이 조금 달라지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효과적일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더 많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또 그린벨트의 본연의 또 취지, 환경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30, 40대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타났고요. 또 이념 성향별로는 이제 보수 또 진보 간에는 입장차가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중도층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가장 적었고, 또 필요 불필요 의견이 입장이 확실히 나타났는데 불필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중도층 같은 경우는 모르는 응답이 많은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30, 40대와 중도층이 좀 높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정당 지지율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세를 보였고요. 미래통합당이 또 반등을 해서 30%대 초반으로 올라서서 오차 범위 내로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정의당이 5.9%로 나타났고, 눈에 띄는 대목은 무당층이 16.1%로 2.1%포인트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 운영 업체의 수상한 공생관계를 고발하는 YTN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위탁 운영 업체가 보육료를 빼돌려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한 법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YTN 보도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데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전국 54개 민간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A사. 어린이집 한 곳에서 많게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보육료를 빼돌렸습니다. 한 어린이집 한 달에 1,000만 원 안가는 데도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계속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안 되면 1년 혜택이 생기잖아요.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국가 보조금이 새 나갔지만 정부는 A사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YTN 보도 이후에야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네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겠어, 민간에다 위탁을 하겠어, 이런 개념이 약간 직장 어린이집은 제가 이런 상황은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처음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법망도 허술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여부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른바 어린이집 사냥꾼이 난립해도 막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A사처럼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런 컨설팅 계약을 맺은 업체에 관한 문의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모습은 이 문제된 위탁 업체의 행태와 거의 동일한 거죠. 그 회사의 위탁이 아니고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다 문제되는 거죠. 원래는 자식 까놓고 이거 리미트 나갔잖아요. 민간 어린이집은 전국 12,500여 곳, 전체 어린이집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아이들 보육료가 제대로 쓰이도록 하루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뒤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오후 구치소에서 이 전 기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상대로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처음 보도한 장인수 MBC 기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모레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 팀 닥터로 불렸던 운동 처방사 안모 씨 등 가해자로 지목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 씨는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등록 주거지에 없어서 등기로 송달되는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고 통화 연결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목표로 짓고 있는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서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건설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비용을 사실상 인민들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과 더불어서 민심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착공한 평양 종합병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착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뜬 곳으로 당 창건 75주년인 10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밤낮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넉 달여 만에 김 위원장이 이곳을 찾아 공사가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건설 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각종 지원 사업 명목으로 인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자를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대내 매체에도 보도된 점으로 미뤄 다분히 북한 주민들을 의식한 조치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병원 건설 명목으로 필요한 비용과 자재를 주민들에게서 거두자 코로나 여파로 살림살이도 어려운 상황에서 원성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질책과 책임자 교체로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의 보건 의료 인프라 건설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병원 건설도 순조롭지 못하고 민심도 얻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녹록지 않은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상황으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경제난에 코로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 부담 없이 남은 공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무리 회의자 당 창건 75주년인 올해 그나마 한 가지 성과로 내세우려 했던 평양 종합병원마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평양 종합병원 등 병원 시설, 의료 인력 개선을 위한 남북 협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오는 23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스터디하는 차원의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까지의 검토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을 맞아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오는 2025년 완성이 목표인데 아파서 쉬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함께 도입합니다. 이른바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나온 안전망 강화 방안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받는 실업급여는 적지만 정말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학습지 교사나 화물차주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혜택도 없는 겁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예술인구 학습지 교사에게 먼저 문을 여는 식으로 한 해 한 해 늘려가는데 완성 시점인 오는 2025년 예상 규모는 가입자 2,100만 명입니다. 고용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복지 사각지대도 함께 손보기로 했습니다. 아파서 쉬면 정부가 생계비를 주는 상병 수당이 도입되는데 일단 내년에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때마다 사회적 약자가 빈곤층이 되는 악순환을 끊어보겠다는 겁니다.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 그린 뉴딜 성공과 포용 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안전망을 갖추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확대해도 장기 실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업 부조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구직 촉진 수당의 경우 한 달 50만 원을 길게는 반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성폭행 사건이 빈발하는 인도에서 참다 못한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차에 불을 지르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범인을 잡아달라면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인데 지난 2018년 인도에서 입건된 성폭행 사건은 3만 4천 건에 이릅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인도 서벵갈주 갈라가치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날 실종된 같은 마을의 10대 소녀가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숨진 소녀는 폭력배들에게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타이어를 태우며 도로를 막았습니다. 주민들은 범인을 잡아 엄벌해 숨진 소녀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এবং অবিলম্বে দোষীদের গ্রেফতার করার দাবিতে আমরা পদক্ষেপ করছি যতক্ষণ না দোষীদের গ্রেফতার করছে ততক্ষণ অবধি আমরা রাস্তাপথ করব আমাদের বন্ধ চলবে 경찰이 최루가스를 쏘며 해산에 나섰고 시위대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차량 3대와 버스 2대가 불에 탔습니다. 인도에서 이 같은 시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2년 뉴델리의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 후 살해됐을 때 수만 명이 시위를 벌이며 가해자 엄벌과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এবং দোষীদের নিশ্চিতভাবেই করা শাস্তি সেটা বর্তমান 아인에 2018년 인도에서는 15분에 한 건씩 성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건된 3만 4천 건 가운데 85%가 기소됐고 27%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콕 짚어 알려주는 날씨 콕콕입니다. 장맛비가 멈추자 다시 후덥지근한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일부와 영서, 영남 일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기온 26.6도까지 올랐고 대구도 32.3도까지 올랐습니다. 후덥지근한데요. 내일은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날씨가 드러나면서 중부 지역의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 춘천 32도까지 껑충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남하한 장마 전선이 내일과 모레는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물겠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과 제주도에 수요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5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오겠고요. 이후 장마 전선이 다시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엔 전국에 한 차례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